독일군이 동쪽으로 진격하면서 참호나 전장에서 벌어지지 않는 갈등 국면이 시작되었습니다. 점령된 마을, 외딴 계곡, 그리고 뒷마당에서 수천 명의 사람들이 침묵 속에 모여 재판이나 증인 없이 처형되었습니다. 이는 곧 표준이 될 수 있는 방식의 시작이었습니다. SS와 경찰로 구성된 아인자츠 그룹회는 이 새로운 형태의 전쟁을 수행하는 임무를 맡았습니다. 그들은 전선 뒤에서 움직이며 간단한 명령에 따라 모든 논리를 거스르는 규칙적인 행동을 했습니다. 그들의 뒤를 따라 병력이 늘어났고 그 흔적은 영원히 남았습니다. 이러한 처형이 나치 정권 역사상 가장 잔혹했던 이유는 무엇일까요? 이러한 학살은 어디에서 일어났을까요? 그리고 왜 나치가 가장 많이 사용한 방법이 되었을까요? 카미아네츠 포딜스키 최초의 총탄 대량 처형. 바르바로사 작전 초기 몇 주 동안 독일군이 진격하던 우크라이나 서부 지역에서는 나치 대량 학살의 전조가 될 전례가 확립되었습니다. 카미아네츠 포딜스키 시는 1941년 7월 11일 독일 국방군의 통제에 들어가자마자 아인자츠 그룹의 시의 작전 지역이 되었습니다. 1941년 8월 23일 빈니차에서 열린 회의에서 남부 러시아의 고위 친위대 겸 경찰 지휘관이었던 프리드리히 예켈르는 구체적인 지시를 받았습니다. 이 지시는 라인하르트 하이드리히와 하인리히 힘러의 지휘 아래 제국경찰청 라이크시처하이츠하uptamt에서 직접 전달되었습니다. 카미아네츠 포딜스키 지역에 집중되어 있던 유대인들을 완전히 제거하는 것이 목표였습니다. 유대인들은 지역 우크라이나 주민과 국적을 박탈당하고 독일 당국에 넘겨진 헝가리 강제 추방자, 이렇게 두 집단으로 나뉘었습니다. 이 최초의 체계적인 학살 작전에는 특수한 피라미드식 지휘 체계가 필요했습니다. 예켈르는 SS 오버스트 루르 만후 이어 파울 블로벨이 지휘하는 존더 코만도 11비를 직접 집행하는 부대로 설립했습니다. 이 특수부대는 대량 학살을 전문으로 훈련받은 80명에서 100명 사이의 병력으로 구성되었습니다. 320 경찰대대는 외곽 경계를 형성하고 병참 지원을 제공했습니다. 독일군의 다른 부대들이 작전에 필요한 수송 및 자원 확보를 지원했습니다. 빈니차의 허가를 받은 직후 준비 작업이 시작되었습니다. 이전에는 도시 내 임시 막사에 집중되어 있던 희생자들은 이송을 위해 조직되었습니다. 트란스카르파티아 지역에서 온 헝가리인 강제 추방자들은 수주 동안 비참한 환경에서 식량이나 기본적인 위생시설을 제대로 구하지 못한 채 방치되었습니다. 이러한 상황은 독일군이 병참 및 위생 문제를 이유로 그들을 즉각 제거해야 한다는 명분을 뒷받침했습니다. 독일 당국은 카미아네츠 포딜스키 주변의 자연 및 인공 구덩이를 활용하여 처형 장소를 마련했습니다. 소련군 후퇴 당시 발굴된 옛 포병 구덩이와 대전차호를 활용하여 대량 매장지 조성에 필요한 시간과 자원을 크게 절감했습니다. 이러한 기존 구조물을 활용한 것은 작전의 치밀한 계획을 입증하는 동시에 이후 활용될 지형 활용 모델을 확립했습니다. 희생자 이송은 엄격한 무장 감시해 종대로 이동하며 진행되었습니다. 독일군은 수 킬로미터에 달하는 경계선을 설정하여 작전 기간 3일 동안 누구도 해당 구역을 출입할 수 없도록 했습니다. 이 조치는 해당 구역에 대한 완전한 통제와 외부 감시자로부터의 작전 비밀 유지를 보장했습니다. 처형 절차는 작전 전체에 걸쳐 동일하게 반복되는 체계적인 프로토콜을 따랐으며 이는 총격을 통한 대량 학살의 최초 표준화된 모델을 확립했습니다. 희생자들은 준비된 구덩이 앞에 무리지어 줄지어 서 있었습니다. 지형에 따라 무릎을 꿇거나 굴착구역 가장자리에 서 있어야 했습니다. 존데르 코만도 11비 대원들은 루거 권총이나 마우저 소총을 사용하여 당시의 전술적 상황에 따라 목덜미나 두개골 뒤쪽을 집중 사격하는 등 근거리 사격을 했습니다. 시신들은 공동묘지에 바로 떨어졌습니다. 총격으로 즉시 사망하지 않은 희생자들은 발굴 과정을 가속화하기 위해 산채로 발굴지에 던져졌습니다. 각 구덩이는 매 차례 처형 직후 흙으로 덮어 시각적인 흔적을 없애고 첫 번째 총격에서 살아남은 사람들의 움직임을 차단했습니다.
작전은 교대 근무로 조직적으로 진행되어 살처분 효율성을 극대화했습니다. 존데르 코만도 손다 코만도의 내부 물류 추산에 따르면 각 집단의 규모와 화재 효율에 따라 시간당 300명에서 500명 사이의 사형 집행이 가능했습니다. 전체 과정은 수작업으로 진행되었으며 가스 차량이나 밀폐된 시설을 사용하지 않고 완전히 야외에서 진행되었습니다. 이러한 단순성 덕분에 작업 시간 내내 일정한 속도를 유지할 수 있었습니다. 독일군은 작전 효율을 저하시킬 수 있는 피로를 피하기 위해 교대로 근무했습니다. 다른 부대들이 작업을 계속하는 동안 작전 수행 부대는 정해진 휴식 시간을 확보하여 지속적인 제거 작전을 보장했습니다. 지휘관들은 속도 기준을 유지하고 탄약 낭비가 없도록 직접 감독했습니다. 1941년 9월 11일자 아인자츠 그룹의 C 보고서에 따르면 카미아네츠 포딜스키에서 처형된 총 인원은 23,600명에 달했습니다. 이 수치는 SS 내부 문서와 320 경찰대대의 보고서를 통해 확인되었는데 이 자료들은 독일 연방기록보관소에 보관되어 있으며 여러 학술 조사와 이후 사법 절차에서 증거로 사용되었습니다. 희생자들의 구체적인 분포는 나치 행정의 특징적인 정밀성을 통해 기록되었다. 약 1만 6천 명이 추방된 헝가리 유대인이었고 약 7,600명은 우크라이나 현지 유대인이었다. 이러한 차이는 이 작전의 국제적 성격을 보여주는데 동맹국으로부터의 추방과 지역 주민의 제거가 단일한 공동작전으로 결합된 것이었다. 1944년과 1945년 사이에 소련 특별국가위원회가 수행한 후속 조사하는 부분 발굴, 법의학적 분석 그리고 처형 장소의 지형 측량을 통해 이러한 수치를 확인했습니다. 소련 조사관들은 시신의 배치, 탄도 증거, 그리고 매장 상황을 기록하여 독일 기록의 독립적인 검증을 제공했습니다. 이 학사를 뒷받침하는 문서에는 독일 연방기록보관소의 BAHR 58-214로 보관된 아인자츠 그룹의 C의 공식 보고서, 소모된 탄약 및 사상자 보고서의 상세 목록이 포함된 존더 코만도 11B의 작전 보고서, 그리고 뉘른베르크 재판에서 사용된 320 경찰대대의 기록이 포함됩니다. 또한 예켈른과 국방군 최고사령부 간의 수송 자원 사용 및 작전 공간 할당에 관한 통신 내용도 보존되어 있습니다. 1944년 해당 구역 재점령 당시 소련군이 촬영한 구덩이의 항공사진은 작전 범위를 시각적으로 보여주는 증거입니다. 이 사진들은 지형 교란과 공동묘지의 정확한 위치를 보여주며 행정보고서와 현장의 물리적 증거의 상관관계를 보여줍니다. 무국적 시민 추방에 관한 헝가리의 기록은 이러한 대량 처형으로 이어진 과정에서 부다페스트와 베를린이 직접 협력했음을 보여줍니다. 이 문서에는 추방자 명단, 추방명령서, 그리고 집단학살 실행에 있어 국제적인 공조가 있었음을 보여주는 외교 서신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카미아네츠 포딜스키 학살은 동부 전선 점령지에서 반복될 작전 모델을 확립했습니다. 희생자 격리, 통제된 수송, 체계적인 배치, 직접 사격, 즉시 매장이라는 이 방법론은 동유럽 전역에서 총알에 의한 홀로코스트를 특징짓는 전체 공동체 학살의 표준 절차가 되었습니다. 이 사건들은 가해자들에 의해 꼼꼼하게 기록되었는데 이는 고의적이고 완벽하게 조직된 처형을 보여주는 것으로 이 작전을 나치 집단학살 역사상 가장 명백한 행정적 살인 사례 중 하나로 만들었습니다. 이러한 강박적인 기록은 이후 모든 나치 학살 작전의 특징적인 특징이 되었습니다. 다빈 야르 피해 계곡. 키예프 외곽에 위치한 2.5km가 넘는 자연협곡은 최종 해결책 시행 초기 단계에서 가장 효율적으로 조직된 학살 작전 중 하나가 벌어진 곳이 되었습니다. 1941년 9월 29일부터 30일까지 약 36시간 동안 아인자츠 그룹의 C 부대는 33,771명을 처형했는데 이는 나치 대량 학살 수법의 기술적 병참적 발전을 보여주는 사례였습니다. 키예프는 1941년 9월 99일 현대사상 최대 규모의 군사 포위 작전 이후 독일 국방군의 손에 넘어갔습니다. 이 작전에서 60만 명이 넘는 소련군이 포위당하고 포로로 잡혔습니다. 키예프를 점령한 지 겨우 열흘 만에
독일 최고 사령부는 소련에 대한 인종전쟁의 틀 안에서 정복지 행정의 필수적인 부분으로 계획되었던 결정을 실행했습니다. 키예프의 유대인 인구를 말살하기로 한 결정은 키예프 군정장관 쿠르트 에버하르트가 주최한 회의에서 내려졌습니다. 회의에는 아인자츠 그룹의 시 사령관 오토라쉬, 존더 코만도 사령관 파울 블로벨, 그리고 카미아네츠 포딜스키에서 얻은 경험을 공유한 고위 친위대 및 경찰 지도자 프리드리히 예켈른이 참석했습니다. 이러한 지휘체계는 점령군의 군사적 권한과 특수보안 부대를 결합하여 작전에 필요한 병참 자원과 기술적 전문성을 모두 보장했습니다. 9월 28일 러시아어, 우크라이나어, 독일어로 인쇄된 공고가 점령지 전역에 배포되었습니다. 이 포스터에는 키예프의 모든 유대인에게 멜니코바 거리와 도크테리우스카 거리 교차로에 서류, 귀중품, 옷을 가지고 나오라는 내용이 담겨 있었습니다. 이 속임수는 고의적이고 조직적이었습니다. 유대인들을 다른 지역으로 이주시키겠다는 약속은 완전한 몰살이라는 진짜 의도를 은폐하는 것이었습니다. 병참 계획에는 희생자 수송 및 격리뿐만 아니라 처형 장소 준비 및 수술 후 정화 절차까지 포함되었습니다. 참여 부대에는 아인자츠 그룹의 시의 존더 코만도사 A, 제415 및 제303 경찰대대, 그리고 친위대 SS의 직접 통제를 받는 우크라이나 보조경찰 분견대가 포함되었습니다. 지휘체계는 에버하르트 휘하의 행정, 블로벨 휘하의 작전, 그리고 야전군에 의한 처형이라는 세 가지 명확한 계층으로 운영되었으며 이 모든 계층은 RSHA와 남부집단군 상급사령부의 감독을 받았습니다. 바빈 야르는 대량 처형의 이상적인 지리적 특성 때문에 선정되었습니다. 협곡의 깊이는 10m에서 50m까지 다양했으며 자연 경사로가 있어 희생자들을 통제하고 시체를 즉시 은폐하는 데 용이했습니다. 이러한 구조 덕분에 대규모 굴착 공사가 필요 없었고 대량 처형을 위한 통제된 환경이 조성되었습니다. 자연 지형 덕분에 주변 지역의 시각적 방해 없이 희생자들을 끊임없이 이동시킬 수 있었습니다. 이 절차는 작전 전체에 걸쳐 일관되게 유지된 정해진 순서를 따랐으며 카미아네츠 포딜스키에서 개발된 방식을 완벽하게 구현했습니다. 희생자들은 엄격한 군 감시해 조직된 대열을 따라 집합 지점에서 협곡 가장자리까지 호송되었습니다. 현장에 도착하자마자 그들은 옷을 완전히 벗고 소지품을 크기와 종류별로 분류하여 더미에 쌓아야 했습니다. 이러한 조직 덕분에 군중 통제는 물론 독일 당국의 귀중품 회수도 용이해졌습니다. 당시 상황에 따라 10명에서 30명 사이로 구성된 희생자 집단이 절벽 끝으로 끌려갔습니다. 중거리 정밀 사격에는 마우저 카나인 8개 소총, 단거리 사격에는 루거 P08과 발터 P38 권총, 그리고 특수 전술 상황에 따라 AG-34 기관총을 사용하여 처형이 집행되었습니다. 즉사를 보장하고 낙하 시 신체 움직임을 최소화하기 위해 목덜미에 집중 사격했습니다. 시체는 계곡에 바로 떨어져 여러 겹으로 쌓였습니다. 첫 번째 발사에서 살아남은 희생자들은 추가 총격을 받거나 이어지는 시체 더미 아래 산채로 묻혔습니다. 다음 처형을 시작하기 전에 시체를 가리고 냄새를 억제하기 위해 석회와 흙을 간헐적으로 겹겹이 뿌렸습니다. 이 과정을 통해 큰 방해 없이 지속적인 리듬을 유지할 수 있었습니다. 작전은 정해진 기간 내에 효율성을 극대화하기 위해 하루 24시간 내내 진행되었습니다. 이후 문서에 따르면 시간당 평균 약 1,000명의 희생자가 처형되었으며 이는 참여 부대의 교대 근무를 통해 유지되었습니다. 야간에는 인공 조명을 사용하여 중단 없이 처형을 계속할 수 있었고 이를 통해 작전 효율성을 극대화하고 최단 시간 내에 키예프의 유대인 인구 전체를 제거했습니다. 참여 인원은 300명에서 500명으로 추산되었는데 여기에는 존더 코만도사 A 소속 대원 70명에서 90명, 제415대대와 제303대대 소속 독일 경찰 150명에서 200명, 그리고 감금 및 수송 임무에 투입된 우크라이나 지원군 100여 명이 포함되었습니다. 사용된 무장으로는 정밀 처형용 마우저 소총, 근거리 사격용 루거 및 발터 권총, 대규모 집단 사격용 MG34 및 MG42 기관총, 그리고 희생자 및 장비 수송용 오펠 블리츠 트럭이 포함되었습니다.
우크라이나 보조경찰은 경계 통제 유지, 희생자 호송, 이동 중 탈출 방지, 시신 매장 참여 등 구체적인 전술적 기능을 수행했습니다. 이러한 협력자들은 점령 당국의 직접적인 압력을 받아 행동했지만 일부는 이전에 나치 행정기관에 편입되었던 민족주의 조직에 속해 있었습니다. 민간인이 자발적으로 처형에 참여했다는 공식 기록은 없으며 전체 작전은 전적으로 독일군 사령부가 통제했습니다. 물류 조정을 위해 탄약, 차량 연료, 굴착 도구, 그리고 구덩이를 덮을 자재의 지속적인 공급이 필요했습니다. 독일 보급대는 살처분 과정의 중단을 막기 위해 현장 근처에 임시 저장고를 마련했습니다. 또한 총기 사고 발생 시 처형 인력을 위한 응급처치소도 설치되었습니다. 1941년 10월 2일자 작전 보고서에 따르면 파울 블로벨이 서명하고 RSHA에 제출된 보고서에 따르면 처형된 희생자의 정확한 수는 33,707명이었습니다. 이 수치는 독일 내부 문서를 통해 검증되었으며 뉘른베르크 재판에서 공식적으로 채택되었습니다. 이 보고서는 1945년 베를린 RSHA 기록 보관소에서 회수되어 1947년과 1948년 사이에 구금되었던 아인자츠그루펜, 아인사츠그루펜 지휘관들을 상대로 한 재판에서 주요 증거로 사용되었습니다. 바빈 야르 작전을 뒷받침하는 문서에는 희생자 수를 명시적으로 언급한 존덕 코만도사 A의 활동 보고서, 뉘른베르크 기록 보관소에 보관된 파울 블로벨과 RSHA 간의 서신, 자세한 일정, 사용된 탄약 및 교대 배치가 포함된 제사 15 및 303 경찰 대대의 작전 보고서, 보안 경계, 접근 경로, 통제 지점 및 부대 분포를 보여주는 베르마흐트 군사 지도가 포함됩니다. 칼 예거의 보고서는 발트 3국 내 다른 작전 지역을 언급하고 있지만 바빈 야르에서 적용된 작전 유형이 1941년 우크라이나 전역에서 시행된 표준화된 정책과 일치한다는 점을 확인시켜 줍니다. 이 문서들은 카렐 시 베르코프, 티모시 스나이더, 이츠하크 아라드와 같은 전문 역사가들에 의해 교차 참조되었으며 이들은 출처의 신뢰성과 제시된 수치의 정확성에 동의합니다. 바빈 야르 작전에는 후속 은폐 조치도 포함되었습니다. 1943년 소련군이 키예프에 접근하기 시작하자 독일군은 같은 파울 블로벨이 지휘하는 존데르 코만도 1005 작전을 조직하여 범죄의 증거를 없애기 위해 시신을 발굴하고 소각했습니다. 그러나 작전의 규모로 인해 대량 학살의 흔적을 완전히 지우는 것은 불가능했습니다. 바빈 야르 학살은 소련 침공 초기 몇 달 동안 독일 특수부대가 개발한 대량 학살 수법의 기술적 정점을 보여주었습니다. 체계적인 기만, 자연 지리적 특성 활용, 여러 부대 간의 협력, 그리고 꼼꼼한 기록의 조합은 동부 전선에서 후속 작전에 활용될 모델을 확립했습니다. 이 작전은 나치 기관이 직접적인 방법과 비교적 제한된 자원으로 대규모 집단 학살을 자행할 수 있는 역량을 보여주었으며 이는 이후 학살 수용소에서 실행될 산업적 방법의 전조였습니다. 마우트하우젠 낙하산 병들의 벽. 오스트리아 린츠 근처 구릉지대에 위치한 마우트하우젠 강제 수용소는 강제 노동과 조직적인 살인을 결합한 특수 처형 방식을 개발했습니다. 비너그라벤 W.위너그나벤의 화간감 채석장은 친위대 경비병들이 낙하산병의 벽이라고 부르는 절차를 통해 학살의 도구가 되었습니다. 이 벽은 30에서 40m 높이의 절벽으로 산업재해나 자살로 위장한 처형에 체계적으로 사용되었습니다. 마우트하우젠 수용소는 1938년 설립 이후 강제 노동을 통한 학살시설로 운영되었으며 처음에는 제국의 구제 불능 정치적 적들을 위한 3급 시설로 분류되어 다른 수용소들과 차별화되었습니다. 채석장은 육체적 피로에 의한 죽음 체계의 필수적인 부분이었지만 여러 층으로 이루어진 계단식 구조는 SS에게 수용소의 정규 절차를 보완하는 추가적인 제거 방법을 제공했습니다. 낙하산병의 벽 희생자들은 절벽 꼭대기로 끌려가 총기 위협이나 경비병의 고의적인 밀치기를 당하며 낙하산 점프를 강요당했습니다. 이 방법은 강제 수용소에서 사용되던 다른 처형 방식과 달리 겉보기에 즉흥적인 성격과 공식적인 처형 대신 산업재해로 사망을 기록할 가능성이 있다는 점에서 차별화되었습니다.
이 절차는 SS 장교들이 직접 지시하여 특정 기준에 따라 수감자를 선발했습니다. 실제 또는 가상의 위법 행위에 대한 징계, 적발되거나 의심되는 저항 행위에 대한 보복 또는 단순히 수용소 일반 주민들을 통제하기 위한 심리적 공포의 도구로 사용되기도 했습니다. 처형은 대부분의 수감자들이 볼 수 없는 곳에서 자주 이루어졌지만 일부 사례는 모범적인 처벌의 한 형태로 수용소 내 다른 사람들이 보는 앞에서 의도적으로 처형되기도 했습니다. 벽에서 떨어져 채석장 바닥에 화관감에 부딪힌 희생자들은 대개 충격 외상이나 몇 분 안에 사망을 초래하는 다발성 부상으로 사망했습니다. 수감자가 첫 번째 추락에서 살아남은 경우 SS 경비병들은 권총으로 그를 처형하거나 의료 지원 없이 부상으로 사망하게 했습니다. 이러한 방식 덕분에 관리들은 사망을 산업재해로 등록하여 불필요한 행정적 관심을 끌 수 있는 공식적인 처형 보고서를 피할 수 있었습니다. 수용소 내부 기록에는 시커하이츠디엔스트, 시커하이츠딘스트 보고서, 마우트하우젠의 친위대 행정 문서, 그리고 다하우 절차에서 재판을 받은 장교들의 후속 진술에서 이 방법에 대한 여러 언급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오버웨스터라이히 주의 광우장 아우구스트 아이그루버는 전범 재판에서 이러한 형벌이 공식적으로 승인되었으며 공식적인 처형이 아니라 교도소 시스템 내의 군 기강 유지 및 질서 유지를 위한 조치였음을 확인했습니다. 마우트하우젠 기념 기록 보관소에는 1941년에서 1944년 사이의 명단이 보관되어 있으며 이 명단에는 노동 부적합으로 분류된 수감자들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이들은 이후 이송 기록이나 사망 의료 기록에 나타나지 않습니다. 이 문서들은 1946년 다하우에서 진행된 미군 사법 절차의 증거로 사용되었으며 이를 통해 이러한 처형의 체계적인 성격과 수용소의 정규 행정 절차의 통합이 확립되었습니다. 1945년까지 수용소장을 지낸 프란츠 치라이스가 서명한 내부 명령이 보존되어 있으며 제국 내무부의 통보 없이 모범적인 처벌과 비공식적인 처형이 규제되었습니다. 이 지침들은 장벽을 제거 수단으로 사용하는 것이 수용소 행정 계층에 의해 인지되고 승인되었으며 공식적인 테러 및 통제 정책의 일부였음을 보여줍니다. 낙하산병의 벽은 마우트하우젠 시스템 내에서 이중적인 기능을 수행했습니다. 어떤 경우에는 특정 수감자를 은밀하게 제거하는 수단으로 사용되어 행정조사나 외부의 관심을 피하기 위해 사고나 자살로 위장하기도 했습니다. 다른 경우에는 처형이 의도적으로 공개되어 다른 수감자들에게도 드러났으며 이는 억지력과 심리적 통제의 도구로 활용되었습니다. 차해석장의 일반적인 작업 일정과는 별도로 비밀 처형이 이루어졌습니다. 장교들이 특별히 선정한 경비원들만 참석했고 수용소 행정장부에는 공식적으로 처형으로 기록되지 않았습니다. 이러한 방식은 수용소 행정에 협조하거나 종교적 신념을 포기하기를 거부한 레지스탕스 대원, 소련 장교, 가톨릭 사제, 그리고 여호와의 증인에게 자주 적용되었습니다. 공개 처형은 일상적인 작업의 일환으로 수감자들이 지켜보는 가운데 자행되었습니다. 친위대는 규율과 불복종의 결과에 대한 사전 연설을 통해 의무적인 대여를 구성했습니다. 이러한 시위는 수용소 내 사보타주, 탈출 시도 또는 조직적인 저항 행위를 예방하기 위한 조치로 활용되었습니다. 1945년 5월 미군의 포로로 잡힌 프란츠 치라이스는 군 구금 중 벽 설치법이 교도소 시스템 내 회복 불가능하거나 파괴적인 요소들을 제거하는 빠른 방법으로 고안되었다고 진술했습니다. 연합군 앞에서 서명한 자백서에서 그는 이 관행이 수년간 관행이었으며 경비원부터 행정관에 이르기까지 모든 수용소 직원들이 이를 알고 있었다고 인정했습니다. 지라이스는 외부 조사 시 수용소 행정에 지장을 줄 수 있는 서면 흔적을 피하기 위해 장교들에게 전달된 구두 명령에 따라 이러한 방식으로 여러 차례 처형을 직접 승인했다고 밝혔습니다. 이러한 문서화되지 않은 명령 정책은 나치 강제 수용소 시스템의 특징이었으며 상부 당국 앞에서 그럴듯한 부인을 할 수 있도록 허용했습니다. 치라이스는 증언 후 체포 당시 총상으로 사망했지만 그의 진술은 이후 사법 절차에서 카를 슐츠와 한스 하인리히 그윈베르크를 포함한 다른 SS 사령부에 의해 뒷받침되었습니다. 그의 진술은 미군이 수용소를 해방한 후 그의 사무실에서 발견된 수용소 기록 보관소 문서 및 개인 메모와 대조되었습니다.
1945년 이후 오스트리아 법원은 비너 그라벤 차해석장 부분 발굴, 생존 수용소 관계자들의 진술, 그리고 대량 처형 이후 화장 증가를 입증하는 화장터 기록을 통해 구체적인 수치를 확립했습니다. 1946년 오스트리아 내무부 보고서는 차해석장에서 추락으로 인한 기록 또는 추정 가능한 처형 건수가 350건에서 400건으로 추산되었으며 직접적인 증거가 없는 비밀 사건은 포함되지 않았습니다. 재판 과정에서 연합국과 협력했던 소련 조사위원회는 이 장벽을 관습적인 살인 수법으로 인정하고 뉘른베르크 전범 재판에서 제시된 나치 전쟁 범죄에 대한 공식 보고서에 포함시켰습니다. 소련 당국은 이 수법을 독일 강제 수용소에서 수감자 통제를 위해 자행된 조직적인 잔혹 행위의 사례로 분류했습니다. 대량 학살이 산업적으로 자행되었던 학살 수용소와는 달리 마우트하우젠의 성벽 처형은 선별적이면서도 지속적인 성격을 지녔다는 특징이 있었습니다. 이 방식은 SS가 공식적인 처형 기록을 남기지 않고도 특정 개인을 제거할 수 있게 해주었고 마치 화관감 채석장에서의 위험한 작업으로 인한 사망처럼 보이게 했습니다. 현존하는 문서에 따르면 낙하산병의 벽은 수용소 존속 기간 내내 체계적인 테러 및 제거 도구로 활용되었습니다. 이 벽의 사용은 실질적인 효율성과 일반 수감자에게 미치는 심리적 영향을 결합하여 1945년 5월 미군이 수용소를 해방할 때까지 유지될 자의적 처형 위협을 통한 통제 모델을 확립했습니다. 낙하산병의 벽의 유사는 나치 수용소 시스템이 행정적으로 은폐되면서도 여러 가지 작전적 목적, 즉 문제가 있는 개인을 제거하고 수감자 인구에 대한 심리적 통제를 유지하고 수용소 시스템 외부의 당국에 대한 그럴듯한 부인을 유지하는 데 필요한 살인 방법을 개발해낸 사악한 창의성을 보여줍니다. 리뷰: 잔혹한 인간 사냥. 바르바로사 작전 초기 몇 주 동안 리비우는 독일군이 내부적으로 청소 작전이라고 부르는 체계적인 제거 작전의 현장이 되었습니다. 독일 국방군은 소련 침공이 시작된 지 일주일도 차에 지나지 않은 1941년 6월 30일 리비우를 점령했습니다. 붉은 군대의 급속한 후퇴로 인해 행정 공백이 발생했고 독일 특수부대는 이를 즉시 활용하여 이전에 계획된 제거 절차를 실행했습니다. 이 작전은 민간인에 의한 자발적인 학살이 아니라 제국경찰본부 라이크시크라이트하uptamt에서 아인자츠그룹페 C.E. 아인사츠그룹페 C를 거쳐 정의된 지휘 계통에 따라 수행된 군사화된 행위였다. 작전 지시에는 소련 관리, 군 복무 연령에 도달한 유대인 남성, 지식인, 공산당원 등을 포함한 전선 후방에 잠재적으로 위험한 요소를 모두 제거하라는 내용이 명시되어 있었다. 이러한 작전에 직접 참여한 사령부에는 아인자츠그룹페 C에 소속된 존더코만도사 B, 오드능스폴리차이 소속 제3백사 경찰대대 친위대 SS 행정요원, 그리고 독일군의 전술 감독을 받는 우크라이나 보조경찰 지원부대가 포함되었습니다. 이러한 조직은 암살 전문 부대와 정규 경찰, 그리고 도시 지형과 목표 인구를 잘 아는 지역 협력자들을 통합했습니다. 작전은 도시 평화 유지 기간 동안 매일 반복되는 표준화된 순서를 따랐습니다. 이 과정은 보안국 시처하이츠디인스트 부대에 배포된 용의자 명단을 통해 표적을 파악하고 수집하는 것으로 시작되었습니다. 이 명단에는 주로 소련 관리, 군 복무 연령에 도달한 유대인 남성 지식인, 공산당원이 포함되었으며 모두 도시 점령 전에 미리 파악되었습니다. 버려진 학교, 소련군 막사, 기차역 근처에 집결지가 설치되었고 이는 대규모 수감자 집단을 조직할 수 있는 충분한 공간을 제공했습니다. 희생자들은 점령과 소련 정부 체제 붕괴로 인한 행정적 혼란을 이용하여 문서 등록이나 직장 이전과 같은 속임수를 통해 소환되었습니다. 희생자들은 모인 후 존 데르코만도 사비의 무장 호위 아래 수십 명씩 집단으로 이동했습니다. 304 경찰대대는 체포 및 조직 과정에서 탈출을 방지하기 위해 주변 거리를 순찰하고 보안 경계선을 유지하는 임무를 맡았습니다. 우크라이나 보조경찰은 초기 탐지를 피했을 가능성이 있는 특정 표적을 파악하기 위해 병참 지원과 현지 정보를 제공했습니다.
처형 장소로의 이송은 오로지 도보로 강제 행진을 통해 이루어졌는데 이는 그 자체로 심리적 공포 과정의 일부였다. 각 행진대는 당시 작전 능력과 호위 인원의 가용성에 따라 20명에서 100명까지 구성되었다. 행진은 처형 장소까지의 거리에 따라 15분에서 2시간까지 지속되었다. 행진은 군사시설 뒤뜰, 버려진 막사, 리비우 외곽의 삼림지대, 특히 비니키 숲에서 이루어졌다. 처형 장소는 이전에 지형의 자연적 특징을 활용한 공동 도랑을 파서 마련되었습니다. 현장에 도착하자마자 효율성을 극대화하기 위해 개발된 특정 절차가 적용되었습니다. 희생자들은 옷을 부분적으로 벗고 굴착된 곳 앞에 줄을 서도록 강요받았습니다. 그들은 각 도랑의 가장자리까지 걸어가야 했는데 도랑의 길이는 각 작전에 필요한 희생자 수에 따라 5m에서 15m 사이로 측정되었습니다. 개별 사건의 정확성을 위해 발터 P38 권총으로 목덜미를 쏘는 방식으로 처형이 집행되었고, 대열을 지어 집단을 이룬 경우에는 후방에서 카나인 ATK 소총을 사용하여 처형했습니다. 신속한 처리가 필요한 대규모 집단의 경우 처리 속도를 높이고 작전 일정을 유지하기 위해 AMG-34 기관총을 사용했습니다. 매장은 즉시 이루어졌으며 각 처형 라운드마다 흙이나 석회를 덮어준 후 다음 집단으로 진행하도록 특정 교대조가 배정되었습니다. 처형은 각 집단의 규모와 각 현장의 지형 조건에 따라 30분에서 60분 간격으로 진행되었습니다. 아인자츠 그룹의 시에서 회수된 작전 데이터에 따르면 10명의 처형자로 구성된 표준팀은 하루 10시간의 작업으로 최대 150명을 제거할 수 있었습니다. 이러한 속도는 도시 청소 기간 내내 지속적인 작전을 가능하게 하는 교대 근무를 통해 유지되었습니다. 독일군은 사격의 정확도나 전반적인 효율성에 영향을 줄 수 있는 피로를 피하기 위해 휴식 시간을 계획적으로 운영했습니다. 사격, 경계 감시, 그리고 매장 임무 사이의 업무는 순환 배치되어 병사들의 사기를 유지하고 작전 효율성을 저하시킬 수 있는 심리적 피로를 예방했습니다. 독일 국방군 정보기관 시처라이트딘스트과 국방군 정보기관 웨르마흐트의 보고서에 따르면 1941년 6월 30일부터 7월 15일까지 리비우와 그 인근 지역에서 6,000명에서 8,000명 정도가 처형되었습니다. 처형된 계층에는 유대인 남성 약 4,000명, 구소련 관리 1,000명 이상, 그리고 미래의 잠재적 저항 지도자로 지목된 성직자, 교수, 그리고 유명 인사 약 500명이 포함되었습니다. 사용된 무기는 작전의 체계적인 성격과 처형 방식에 대한 사전 계획을 반영합니다. 카르나인 ATK 소총은 정밀성과 효율성을 요구하는 중규모 집단 처형을 위해 분대로 편성된 사수들이 사용했습니다. 발터 P38과 루거 P08 권총은 단거리 처형과 신중함을 요구하는 개별 사건에 사용되었습니다. MG-34 기관총은 비니키 숲에서 대규모 희생자 집단이 처형을 기다리는 동안 처형 속도를 높이기 위해 사용되었습니다. 50명의 희생자 집단을 처형하는 데 걸린 평균 시간은 형성, 사격, 그리고 즉시 매장까지 포함하여 20분에서 30분 사이였습니다. 하루 종일 효율성이 유지되었고 물류 또는 인력 문제로 인한 심각한 중단 없이 작전이 진행된다면 1,000명 이상의 사살 능력을 확보할 수 있었습니다. 군수 지원 체계를 구축하기 위해서는 도시 내 여러 지점 간 탄약, 발굴 도구, 그리고 처형 인력 수송을 위한 수송 수단의 지속적인 공급이 필요했습니다. 독일 보급대는 계획된 작전을 방해할 수 있는 지연을 방지하기 위해 전략적 지점에 임시 보급품을 비축해 두었습니다. 이러한 작전을 뒷받침하는 군사 및 경찰 문서로는 독일 중앙기록 보관소에 보관된 존더 코만도 사비에 해당하는 아인자츠 그룹의 시의 보고서, 독일 연방기록 보관소에 보관된 경찰대대 304의 작전 보고서, 리비우 후방의 청소 활동을 기록한 남부 집단군의 작전 일지, 볼셰비키 요소에 대한 체포 및 제거 명령이 자세히 기술된 보안국 시체라이트딘스트의 내부 통신이 있습니다. 이 문서들은 1947년에서 1948년 사이에 열린 뉘른베르크 재판과 1951년 아인자츠 그룹펜 사령관들에 대한 구체적인 재판에서 증거로 사용되었습니다.
이 문서는 리비우 작전이 지역 시민의 자발적인 행동이나 주도가 아니라 군사적 안보 조치로서 계획되고 실행되었다는 것을 입증한다는 점에서 일치합니다. 당시 독일군 사진들은 희생자 행렬 구성, 처형 인원 배치, 처형 장소 준비 등 작전의 체계적인 조직을 보여줍니다. 행정 및 훈련 목적으로 촬영된 이 사진들은 작전의 조직적인 성격을 보여주는 시각적 증거입니다. 현장 보고서에는 다양한 참여 부대 간의 책임 배분에 대한 정보도 포함되어 있으며 이는 복잡한 도시 환경에서 이 정도 규모의 작전을 수행하는 데 필요한 협력 수준을 보여줍니다. 정규 국방군 부대, 친위대 특수부대, 그리고 지역 협력자들 간의 협력은 나치가 점령지에서 자행한 집단 학살의 조직적인 성격을 잘 보여줍니다. 이러한 작전의 구조는 독일군의 동진 당시 다른 점령지 도시들에도 적용될 모델을 확립했습니다. 표적 사전 파악, 체포를 위한 기만 작전, 통제된 수송, 그리고 즉각적인 처형의 조합은 나치의 수법이 개별 체포에서 소련 영토 점령의 특징이 될 대량 학살 작전으로 진화했음을 보여주었습니다. 리비우의 인간 사냥의 유산은 점령군이 기존 도시 기반 시설과 강제적인 지역 협력을 이용하여 도시 전체를 임시 학살장으로 빠르게 변모시킬 수 있었음을 보여준 데 있습니다. 이러한 방법은 이후 동유럽 전역에서 전개될 대규모 학살의 전조였습니다. 8mm 폴란드 정보부의 비밀 처형. 바르샤바 북서쪽의 고요한 숲속에 독일 당국은 동유럽에서 나치 점령 기간 중 가장 체계적이고 선별적인 처형 장소 중 하나를 건설했습니다. 폴란드 수도에서 약 30km 떨어진 8mm 숲은 폴란드 사회의 지식인 및 조직 엘리트들을 처형하는 장소가 되었는데, 이는 이전에 정교하게 작성된 블랙리스트와 치밀하게 조직된 비사법적 처형 절차를 결합한 과정이었습니다. 8mm 학살 희생자들은 점령 기간 동안 무작위로 선정되지 않았습니다. 그들의 이름은 폴란드 침공 이전부터 게슈타포와 정보기관 시처하이츠딘스트이 미리 파악한 약 6만 1천 명의 명단인 폴란드인 정보 손다판둥북 포렌에 등재되어 있었습니다. 이 명단에는 폴란드의 유명 인사들이 나치 정권의 인종적, 정치적 기준에 따라 잠재적 저항 세력 또는 지적 위험 인물로 분류되어 있었습니다. 1939년 9월 바르샤바 점령 이후 이 명단은 총독부 제너럴 구버너먼트의 친위대 상급 지도자이자 정보기관 시처하이트딘스트 대표인 카를 에버하르트 쇤가르트, 칼 에버하드 션가르트의 감독하에 다시 활성화되었습니다. 1940년 3월부터 특별평화조치 AB 액션을 통해 제거 절차가 제도화되었습니다. 이 지시는 독일에 직접 통치해 있는 폴란드 사회의 지적 조직적 엘리트들을 선택적으로 제거하는 것을 목표로 했습니다. 체포 명령은 지역 게슈타포 부대가 보안관 시처하이트딘스트 지구 책임자들과 협력하여 작성했습니다. 이송 및 처형은 슈츠폴차이의 물류 지원을 받아 주간 주기로 계획되었으며 이를 통해 점거 행정의 전반적인 중단 없이 대규모 수감자 처리가 가능했습니다. 이 과정은 효율성을 극대화하고 저항이나 탈출 가능성을 최소화하도록 설계된 특정 행정 절차를 따랐습니다. 피해자들은 바르샤바의 집, 직장 또는 일상적인 검문 과정에서 체포되었습니다. 공식적인 혐의에는 불법 선전, 망명 중인 폴란드 참모본부와의 협력 또는 단순히 전쟁 전에 작성된 블랙리스트에 등재된 혐의 등이 포함되었습니다. 체포 명령에는 구체적인 증거나 사법 절차가 필요하지 않았습니다. 수감자들은 바르샤바 중앙정치범 수용소인 파비약으로 이송되어 일주일에서 몇 달까지 외부와 단절된 채 수감되었습니다. 다른 수감자들조차도 수감자의 신원과 인원에 대한 접근이 제한되어 가족이나 단체가 개별 사건을 추적하기 어렵게 만드는 통제된 실종 시스템이 구축되었습니다. 처형 장소로의 이송은 주로 독일 국방군 웨르마크트에서 징발한 폐쇄형 트럭을 이용하여 밤에만 이루어졌는데, 이는 대중의 감시를 피하고 작전 기밀을 유지하기 위한 조치였다. 이송은 공식적으로는 교도소 간 이송이나 노동자 강제 이송으로 위장되었는데, 이는 작전에 직접 관여하지 않은 인원들에게 의심을 불러일으키지 않으면서도 병참 통제를 용이하게 하는 속임수였다. 8mm 숲에서는 각 작전에 앞서 강제 노역팀이 공동묘지를 이미 파헤쳐 놓았습니다.
희생자들은 보안경찰 시처하이딘스트과 질서경찰 오르농스포리츠의 대원들의 호위를 받으며 도랑으로 줄지어 걸어가야 했습니다. 마지막 말이나 의식은 허용되지 않았습니다. 이 과정은 효율성을 극대화하고 처형자들의 노출 시간을 최소화하기 위해 고안되었습니다. 처형은 발터 권총으로 개별 사격하거나 AMP-38 기관 단총으로 통제된 연발 사격을 통해 집단 규모에 따라 뒤에서 총격을 가하는 방식으로 이루어졌습니다. 시신은 신원 확인이나 표식 없이 즉시 매장되어 유족이 추후 시신을 찾을 가능성을 차단했습니다. SS 요원들은 근무일별로 처형된 인원을 정확하게 기록했지만 희생자의 익명성을 유지하기 위해 구체적인 이름은 거의 기록하지 않았습니다. 전쟁 후 독일, 폴란드, 소련의 기록을 통합 분석한 결과 1939년 12월부터 1941년 7월 사이에 8mm에서 최소 1,700명이 처형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작전 속도는 각 시기의 강도와 구체적 목표에 따라 세 단계로 구분할 수 있습니다. 1939년 12월부터 1940년 3월까지 처형은 산발적으로 이루어졌으며 당면 목표물의 가용성과 당시의 물류 능력에 따라 10명에서 20명 사이의 수감자를 집단으로 처리했습니다. 이 초기 단계는 주로 독일 행정부 수립에 직접적인 위협으로 지목된 유명 인사들을 제거하는 데 사용되었습니다. 1940년 4월부터 6월까지는 8mm에서 처형이 가장 활발하게 이루어졌던 시기로 AB 액션, 알바니 작전이 집중적으로 시행된 시기였습니다. 이 기간 동안 매주 최대 200명이 40명에서 70명 사이의 집단으로 처형되었으며 전쟁 전에 작성된 블랙리스트를 체계적으로 처리했습니다. 이러한 처형은 폴란드 지식인들의 제거를 가속화하라는 하인리히 힘러의 구체적인 지시에 따른 것이었습니다. 1940년 7월부터 1941년 7월까지 특정 표적에 대한 잔여 제거 작전이 지속되었으며 새로운 사례가 나타나거나 계류 중인 조사가 완료됨에 따라 작전당 10명에서 30명 사이의 사람을 처형했습니다. 이 마지막 단계는 초기 구금을 피했거나 이후 게슈타포 수사를 통해 신원이 확인된 사람들에게 집중되었습니다. 가장 많이 기록된 날 중 하나는 1940년 6월 20일로 상원의원, 하원의원, 대학교수, 폴란드군 장교를 포함하여 단 하루 동안 358명이 처형되었습니다. 이 수치는 바르샤바 정보국 시처하이츠딘스트 기록 보관소에서 발견된 문서들을 통해 확인되었는데 해당 문서에는 정해진 목표에 따라 해당 근무일이 성공적으로 종료되었다고 공식적으로 기록되어 있었습니다. 8mm 처형을 뒷받침하는 주요 문서로는 1940년 4월 한스 프랑크 총독이 내린 명령이 있는데 이 명령은 예방적 보안 조치로서 AB 악시온을 시행하도록 허가한 것입니다. 또한 처형 날짜와 겹치는 날짜에 계획된 비우기가 이루어졌다는 내용의 파비악 수감자 입출구 기록도 있습니다. 전쟁 후 회수된 내부 보안기관 보고서도 있는데 이 보고서에는 지역 SS 장교가 서명한 부분적인 수감자 수와 제거 명령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1945년에서 1946년 사이에 수행된 소련 발굴 보고서는 8mm 지역에서 최소 24개의 공동묘지가 발견되었으며 1729의 시신이 발견되었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 중 다수는 손이 묶인 채 목덜미에 총상을 입은 흔적이 있었습니다. 이 법의학 보고서는 독일 행정관들의 신원을 물리적으로 확인하고 처형 방식을 확인했습니다. 8mm 처형은 바르샤바 폴란드 법원과 소련 파시스트 범죄조사 국가위원회에 의해 전쟁 범죄로 인정되었습니다. 크라쿠프 프로세스와 뉘른베르크 재판에서 문서 및 법의학적 증거가 사용되어 지식인 엘리트 제거를 반인륜 범죄로 분류하는 법적 선례를 마련했습니다. 강제노동, 기아 또는 기존 교도소 시스템 내에서의 처형으로 인해 살인이 빈번하게 발생했던 강제 수용소와는 달리 8mm는 오로지 비밀스러운 초법적 제거의 중심지로 기능했습니다. 희생자들은 일반적인 범죄 또는 인종적 범죄에 따라 분류된 수감자가 아니라 특정 정치적 기준에 따라 미리 선발된 지식인 엘리트들이었습니다. 이 시설은 영구적인 구조물 없이 외딴 숲 속에서 운영되었고
수용소는 행정 기반 시설을 갖춘 울타리가 쳐진 단지처럼 기능했습니다. 사용된 방법은 준비된 도랑에서 총을 쏘는 것으로 제한되어 교도소에서 사용되는 다양한 수법을 피했습니다. 은폐 수준은 최고조에 달했으며 식별 표시나 의료 기록이 없었는데 이는 강제 수용소에서 부분적으로만 기록되는 것과는 대조적입니다. 인원 참여는 비밀 작전을 전문으로 하는 보안국 시처하이츠디인스트, 게슈타포 게스타포, 그리고 일반 경찰 온농스포리체이로 제한되었고 수용소에서는 토텐코프 법안대 이 토텐코프 페벤대와 정규 교도소 행정을 담당했습니다. 이러한 차이는 8mm가 일반 교도소 시스템의 부산물이 아니라 점령지의 독일화 정책 내에서 특정 행정적 목표를 가진 독립적인 제거 메커니즘으로 특수작전을 수행했음을 보여줍니다. 8mm의 유사는 나치 정권이 점령된 사회를 지적으로 참수하기 위한 작전에서 사전 계획, 행정적 정밀성, 그리고 체계적인 잔혹 행위를 결합할 수 있는 역량을 보여줍니다. 교육 및 조직 엘리트를 제거하는 것은 효과적인 저항 구조 형성을 막기 위한 근본적인 전략이었습니다. 리디체, 마을 전체의 처형은 형벌이다. 프라하에서 20km 떨어진 보헤미아의 구릉지에서 나치 정권의 가장 체계적으로 기록된 보복 행위 중 하나가 전개되었습니다. 저항 행위에 대한 집단적 처벌으로서 공동체를 완전히 제거하는 것이었습니다. 리디체 마을은 점령지에서 독일의 통제에 대한 저항이 어떤 결과를 초래하는지 보여주는 장소로 선정되었으며 이는 보헤미아 모라비아 보호령 전역에 반향을 불러일으킬 테러의 전례를 남겼습니다. 1942년 5월 27일 제국중앙보안국장이자 호국 경비대 부수호관이었던 라인하르트 하이드리히는 프라하에서 영국 특수작전집행부 스피에시에서 훈련받은 체코슬로바키아 레지스탕스 대원들에게 공격을 받았습니다. 이 공격은 나치 집단 학살의 주요 주모자 중 한 명을 제거하고 체코슬로바키아 내 독일 행정부를 불안정하게 만들기 위해 계획된 엔트로포이드 작전의 일환이었습니다. 하이드리히는 1942년 6월 4일 폭발로 인해 체내에 금속과 직물 파편이 유입되어 폐혈증으로 사망했습니다. 그의 죽음은 하인리히 힘러와 SS 참모부에 직접 감독해 베를린에서 계획된 일련의 보복 작전을 촉발했습니다. 그 목적은 극도의 잔혹함을 통해 점령지에 대한 제3제국의 절대적인 통제력을 과시하고 향후 지역 주민들의 저항 지원을 근절하는 것이었습니다. 리디체가 표적으로 선정된 것은 하이드리히에 대한 공격에 가담했다는 직접적인 증거 때문이 아니라 체코 전체 주민에게 영향을 미치기 위한 의도적인 상징적 처벌 때문이었습니다. 공식적인 구실은 마을 주민들을 공격 주모자와 허위로 연결한 가로챈 편지였는데 이후 조사 결과 이 문서는 게슈타포가 작전을 정당화하기 위해 조작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이 작전은 친위대 장관이자 SS 오베르그루펜피러였던 카를 헤르만 프랑크와 하이드리히의 임시 친위대 후임이었던 쿠르트 달리게의 명령에 따라 수행되었습니다. 이 작전은 친위대의 직접적인 협조해 게슈타포, 정보기관, 그리고 질서경찰 온농스포리차이의 합동부대에 의해 수행되었습니다. 이 계획은 사법조사나 행정 절차 없이 승인되었으며 이는 직접적인 말살 명령에 해당합니다. 프랑크는 히물러가 베를린에서 전달한 지시에 따라 이 작전의 목적이 모든 남성을 몰살하고 여성을 해산하고 어린이를 제거하거나 독일화하는 것이라고 공식 선언했습니다. 이러한 공식화는 리디체 파괴가 점령지의 인구 감소와 인종구조 조정이라는 더 광범위한 정책의 일환임을 보여주었습니다. 1942년 6월 9일 게슈타포와 독일 경찰 부대는 며칠에 걸친 작전을 위해 완전한 장비를 갖추고 리디체로 이동했습니다. 이 작전에는 폭파 전문 인력, 굴착 장비, 그리고 사람과 물자의 대량 수송을 위한 차량이 동원되었습니다. 6월 10일 새벽 4시, 마을은 100명이 넘는 무장병력에 의해 완전히 포위되어 작전 중 탈출이나 외부의 간섭을 막기 위해 모든 출입로를 봉쇄했습니다. 아침 6시에서 7시 사이에 이 작전을 위해 특별히 개발된 절차를 통해 주민들을 성별과 연령에 따라 체계적으로 분리했습니다. 15세 이상의 모든 남성은 마을 중심가 근처에 있는 농업시설인 호라크의 마구간에 수용되었습니다. 이곳은 수용 인원과 위치를 고려하여 사전에 선정되었습니다. 동시에
여성과 어린이들은 징발된 트럭에 실려 클라드노로 이송되어 신분 분류, 그리고 이후 추방되었습니다. 오전 9시에 시작된 처형은 행정 효율성과 체계적인 잔혹 행위가 결합된 작전으로 오후 5시까지 이어졌습니다. 173명의 남성은 탄환의 도탄을 맞고 이후 청소 작업을 용이하게 하기 위해 매트리스로 보강된 견고한 벽 앞에서 5명씩 무리지어 총살당했습니다. 처형 절차는 하루 종일 변함없이 유지되는 일정한 순서로 진행되었습니다. 5명의 희생자로 구성된 각 그룹은 친위대 장교들의 직접 감독하에 처형대 벽에서 2m 떨어진 곳에 정렬되었습니다. 그들은 즉각적인 죽음을 보장하고 장기적 고통을 최소화하기 위해 마우적 하나인 8개 소총을 사용하여 근거리 사격을 했습니다. 첫 번째 사격에서 살아남은 희생자들은 즉시 발터 P38 권총으로 사살되었습니다. 각 사격은 총살대 교대 및 시신 수습을 포함하여 약 5분 동안 진행되었습니다. 시체는 즉시 처형 장소 근처에 미리 파놓은 공동 묘지에 던져졌습니다. 작전이 끝난 후 모든 시체에 생석회를 뿌리고 개인 식별이나 추후 위치를 알 수 있는 표식 없이 매장했습니다. 처형 속도는 8시간 동안 일정하게 유지되었고 해가 지기 전에 마을 사람들을 모두 제거했습니다. 203명의 여성들은 라펜스브리크 강제 수용소로 바로 이송되었고 그곳에서 대다수는 섬유 및 군수공장에서 강제 노역에 동원되었습니다. 수용소의 열악한 환경과 고된 노동으로 인해 이후 전쟁 기간 동안 상당수의 여성들이 사망했습니다. 105명의 아이들은 처음에는 게슈타포가 관리하는 클라드노 시설에 수용되어 인종 및 정착본부에서 정한 기준에 따라 인종을 평가하고 분류했습니다. 이후 82명은 학살 수용소, 특히 흠노로 추방되어 밀폐된 트럭 안에서 배기가스로 살해되거나 의도적으로 치명적인 환경에서 굶주림과 질병으로 사망했습니다. 러시아 기준에 따라 인종적으로 적합하다고 판단된 17명의 아동은 독일화되었습니다. 즉, 선별된 독일 가정으로 보내져 완전히 새로운 정체성으로 재교육을 받았습니다. 이 아이들은 체코 출신과의 모든 접촉을 끊고 독일계로 양육되었습니다. 6명의 아동은 분류 및 이송 과정에서 이송 및 감금의 가혹한 환경으로 인해 사망했습니다. 이러한 이송은 러시아의 직접적인 감독해 이루어졌으며 보헤미아 모라비아 보호령 기록 보관소에 꼼꼼하게 기록되었습니다. 문서에는 사진, 신체 측정, 그리고 각 아동의 인종평가가 포함되어 있었는데 이는 강제 독일화 과정의 체계적이고 관료적인 성격을 보여줍니다. 이 작전을 뒷받침하는 주요 문서로는 1942년 6월 9일 칼을 헤르만 프랑크가 서명한 전보가 있는데 이 전보는 리디체 마을을 즉각적으로 사라지게 하라는 명령을 내렸습니다. 프라하 보안국 보고서에서는 173명의 남성을 사살하고 여성과 어린이를 추방했다는 사실을 확인했습니다. 라펜스부리크 입국자 명단에는 203명의 여성이 6월 12일에 입국한 것으로 기록되어 있습니다. 러시아 기록에는 독일화 대상으로 선정된 아동과 독일 가정에서의 새로운 정착지에 대한 자세한 기록이 담겨 있습니다. 게슈타포 현장 보고서에는 모든 가옥을 파괴하고 지형을 완전히 평탄하게 만들라는 구체적인 명령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루프트바페 정찰 항공 사진은 마을의 철거 전후 모습을 보여주며 파괴 범위를 시각적으로 보여줍니다. 마을의 물리적 파괴는 작전의 필수적인 부분으로 처형 직후부터 시작되었습니다. 6월 1일과 1일 사이에 모든 가옥은 군용 폭발물을 사용하여 다이너마이트로 폭파되었으며 이는 구조물의 완전한 파괴를 보장했습니다. 묘지는 조직적으로 모독되었고 유해는 발굴되어 유적지의 역사 흔적을 완전히 제거했습니다. 마을 교회와 종탑은 폭파되었고 공동체의 가장 눈에 띄는 기준점이 사라졌습니다. 어떤 구조물도 그대로 남아서는 안 되었습니다. 이웃 땅을 갈고 보리를 파종하여 이전 마을의 흔적을 없애고 그곳에 공동체가 존재하지 않았던 것처럼 보이게 만들었습니다. 명시적인 목표는 해당 지역의 모든 물리적, 인구학적 흔적을 없애는 것이었으며 저항 행위의 결과로 공동체 전체가 사라질 수 있다는 선례를 확립하는 것이었습니다. 이러한 집단 보복 정책은 점령지에서 저항운동에 대한 향후 지원을 억제하기 위해 고안되었습니다. 이 모든 문서는 위른베르크 재판과 1946년 체코슬로바키아 국립재판에서 증거로 제시되어
리디체 사건을 집단 보복을 통한 반인륜 범죄의 전형적인 사례로 확립했습니다. 이 작전은 나치 정권이 행정적 효율성과 체계적인 잔혹함을 바탕으로 지역 사회 단위의 집단 학살을 자행할 수 있는 역량을 보여주었습니다. 리디체 파괴는 즉각적인 물리적 제거와 완전한 역사적 삭제를 결합한 작전 모델을 형성했는데, 이는 이후 국제재판소에서 특정 형태의 문화적 집단 학살로 간주되는 수법이었습니다. 이 전 과정에 대한 독일의 꼼꼼한 기록은 민간인에 대한 이러한 범죄가 계획적이고 체계적인 성격을 지녔음을 반박할 수 없는 증거를 제공했습니다. 리디체 사건은 또한 나치 정책이 선택적 살인에서 정치적 테러의 도구로서 공동체를 완전히 말살하는 방향으로 진화했음을 보여줍니다. 이 작전은 정권이 점령지에 대한 통제력을 유지하고 모든 형태의 조직적 저항을 저지하기 위해 주민 전체를 희생할 의지가 있음을 보여주었습니다.